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에 접어든 기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되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느낀 바도 크고 인생의 교훈 하나를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지 말라는 교훈이었는데요. 원체 저는 성격이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는 성격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혼을 하시거나 혹은 가까웠던 사람과 갈라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사연에 많이 공감하며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 반전도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제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농작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판매하는 분야는 과일입니다. 요즘은 설날이 다가오니 정신없이 바쁠 때인데요. 이렇게 바쁠 때는 인터넷 일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터라 딸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명절 과일 세트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고마운 일인데요. 오늘도 하나하나 정성스레 들어온 주문을 확인하고 택배 업체에 보내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인터넷으로 과일 판매 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증권회사는 이름이 알려진 큰 회사였던지라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바쁘고 특히 바쁜 시즌이 되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만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죠. 제게는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이 있었는데요. 두 딸은 쌍둥이입니다. 아내는 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식은 하나면 족하다고 못 박아주었는데 하늘의 축복처럼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2명의 자식을 두게 되었어요. 이쁜 딸들을 보면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 이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아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그런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털털한 성격까지 모두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속물이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친구에게 미스코리아 출신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사실 아내와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직접 만나보니 성격도 잘 맞아 아내에게 꼭 마음에 드는 남자가 되어 결혼까지 하고 싶었고요. 근데 아내와 만나면서 아내가 저란 사람보다 조건을 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씨는 증권회사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연봉이 어느 정도예요? 부모님이 건물이나 땅 갖고 계신 건 있고요? 네. 연봉은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이고요. 부모님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딱히 뭐 큰 재산이랄 건 없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서울에 가진 땅이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부모님께 물려주신다고 했고요. 어머, 그래요? 확실해요? 확실히 주시겠다고 했어요? 전 사실 결혼은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평생 살 사람이니 사람 됨됨이나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걸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저도 거기엔 동의해요. 아내는 저희 할아버지가 땅을 가졌다는 말에 굉장히 흥분했고 연애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곤 했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묻는 식으로 정말 주는 게 확실하냐고 묻곤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갈 때 그 부분에 대해 슬쩍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 그저 아내가 솔직하고 오히려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콩깍지가 씌어진 터라 별 이상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아내는 저희 집안에 땅이 내려올 거란 말을 듣더니 그 후 급히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아내를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멋진 프로포즈를 화답했고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했을 때는 아내의 친정이 가난한 축에 속했고 아내는 당시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모든 것을 마련해 살았는데요. 아내는 이것에 대해 상당히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조금만 돈을 모아놨어도 당신이 이렇게 다 해갈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야, 뭘 그런 걸 미안해. 원래 결혼할 땐 남자가 거의 대부분 하는 게 맞는 거죠.
요즘은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여자 반, 남자 반 이렇게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남자가 결혼 자금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경우가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 비중이 상당히 높긴 했죠. 저희 부모님은 이것에 대해 별 다른 말씀 안 하셨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약간 의미심장한 눈치이긴 하셨습니다. 아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후엔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제 반려자가 되면 좋겠다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그런 부모님의 기준엔 아내가 못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기 아들, 엄마 노파심인진 모르겠는데 엄마는 며느라가가 너와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네 아빠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다른 것보다 성실하고 생활력 강한 좋은 며느리를 바랬어. 너한테 형제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누나 한 명 있는데 며느리감이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 엄마, 그 사람을 아직 안 겪어봐서 그래요. 아마 결혼하면 엄마한테 제일 잘할 거예요. 평상시 얼마나 검소하고 수더분한데요. 주변 어른들한테 예의도 바르고요. 길 가다가도 다리 불편하신 노약자분들 보면 아내가 제일 먼저 가서 돕는다니까요. 그래? 그런 면이 있다니 그건 몰랐구나. 그래 알겠다. 결혼은 네 의사가 제일 중하니까 엄만 그저 따르기만 할게. 아무튼 잘 살기만 해. 싸우지들 말고. 저는 어머니의 걱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저런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저한테 무척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결혼시장에 팔려온 사람도 아닌데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서요. 하지만 맹세코 저희 부모님은 아내 앞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이쁘고 참한 처자가 들어와 반갑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랬기에 전 그런 말을 하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삐져서는 몇 날 며칠 저와 말을 하려 하지 않았죠. 심지어 아내는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자신에게 임신에 대해 압박을 너무 심하게 준다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 낳는 기계가 아닌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왜 벌써부터 자신을 들들 볶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물론 부모님께서 집안에 남자가 저 한 명이니 당연히 자식을 기대하곤 있었지만 아내에게 딱히 압박을 주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의 말에 그간 아내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안타까워서 저는 화들짝 놀라며 부모님께 그러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아내가 저와 결혼해 정말 행복하기만을 바랬거든요. 여보, 알겠어. 그건 내가 부모님께 잘 말할게. 당신이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지 전혀 몰랐다. 알았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아무튼 미안해. 내가 다음에 시골 내려가면 꼭 말씀드릴게.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버님 당신 없을 때면 얼마나 나한테 눈치 주는지 몰라요. 애 잘 들어서는 보약이 있다더라. 자기 옆집 사는 여자 딸은 벌써 애를 3명 낳았다더라.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나 정말 짜증나요. 우리 자식 계획은 천천히 세우기로 했잖아요. 당신 그거 잊었어요? 여보 알지. 진정해. 알았어. 내가 부모님께 잘 말할게. 자식이 한 명이니 부모님도 불안하셨나 봐. 제가 겨우 아내를 진정시키고 나면 아내는 엉엉 울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곤 했어요. 아내의 눈물에 약했던 저는 그 주 바로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께 아내 관련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여기서 부모님의 반응이 무척이나 이상했습니다. 부모님께선 결단코 아내에게 아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시단 거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에게까지 굳이 거짓말하실 부모님이 아니었기에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사실 저희 집에 가오니 정직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도 제가 가장 부모님께 많이 혼났던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께 들켰을 때였어요. 저와 누나 모두 거짓말을 하면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냈던 부모님인지라 당신들 스스로도 항상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부모님의 말이라면 신뢰하시는 동네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새아가가 뭐 오해한 거니? 나는 이쁜 손주 바라지. 근데 전에 네가 말했잖아. 애는 천천히 낳을 거라고. 그 말 듣고 며느리한테 구태여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있었어. 내가 얘기해서 애가 바로 생길 것도 아니고
아기는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건데 못하는 애가 얘기를 하니? 그래, 우린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나저나 새아가는 왜 그런 말을 너한테 하는 게냐?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엄마 아빠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는 거죠?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참 난감했어요. 한편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당시 전 아내의 본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부모님과 나눈 대화를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의심할 수 있냐면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할 거면 이대로 저와 살 수 없겠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꺼내더라고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깜짝 놀라 알겠다고 일단 진정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내 말을 믿을 거예요? 아니 부모님 말을 믿을 거예요? 나 너무 섭섭해요. 내가 마치 당신과 부모님 사이를 이간질이라도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시부모님께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전 이때 마치 첫 번째 결혼 생활의 난관을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자칫하면 아내와 부모님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럼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멀리할 테니 이대로라면 가족의 화합이니 뭐니 아무 소용없이 사이가 다 으스러지고 깨질 것 같아 불안했어요. 저는 저대로 노력했습니다. 아내를 달래고 부모님에겐 아내의 말을 제가 오해했다고 말하면서요. 저쪽으로 오가며 설득하느라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요. 난생 안 해본 중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회사에서도 승진을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피곤에 찌든 일상을 보내는 도중 이런 일을 겪게 되니 괜스레 짜증도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난관이 또 등장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이 다짜고짜 저를 불러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자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는구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딸 시집살이 하는 것만은 내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사돈 어른들이 너무하시네.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살이라뇨? 제 아내는 시집살이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아이고, 이래서 남자들이 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내 딸이 하는 말은 다 뭔가?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살은 쏙 피어서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하소연을 하고 갔는지 몰라. 내가 딸의 말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져서 원. 안 먹던 술까지 다 먹고 이렇게 자네 찾아온 거야. 장모님은 그날 실제로 만취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은 집안을 휩쓸 기세로 한바탕 곡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내자면 결혼 전부터 저는 장모님에게 예의 바른 사이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젊은 시절에 보내고 홀로 살아오시며 아내를 키운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장모님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저는 장모님께 싹싹하게 잘해드리며 소중한 가족으로서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제게 장모님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난다면서 어린 시절 가난했던 친정에 대해 많이 말하곤 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모님 아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란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모님은 제가 잘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저를 무척 좋아하셨고요. 나는 마치 자네가 내 아들 같아. 전에 내가 말한 적 있지? 우리 아들, 내 배에서 그만 태어나지도 못하고 유산된. 꼭 그 아들이 크면 자네처럼 됐을까 싶다니까? 하늘이 나한테 자네를 내려준 것만 같아. 자네가 내 천운이고 복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런 말 들으니까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쑥스러워서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자네가 한 게 왜 없어? 자네는 존재 자체로도 나한테 든든한 힘인데. 우리 사이 내가 어디 가면 꼭 자랑하고 다녀. 돈도 잘 벌지만 우리 딸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한다고. 이런 사이가 없지, 없어. 장모님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모님께 딱히 해드리는 것이라곤 용돈 드리는 것 외엔 없었는데 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랄까요. 제가 정말 처가의 복덩어리라도 된 것 같았죠. 그랬던 장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장모님은 다음날 술이 깨셔서는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장모님과 아내가 함께 앉아있는 걸 보는데 가슴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화살처럼 날아들어올지 몰라 덩달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때 꺼내신 말씀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네한테 너무 속을 다 털어놓은 것 같네.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하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른으로서 민망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도 힘드셔서 찾아온 걸 텐데요. 그래, 알아준다면 고맙네. 딸 가진 엄마로선 이것저것 다 걱정되고 괜히 신경 쓰이기 마련이야. 나도 시집살이 했기 때문에 더 마음 쓰였고. 네, 장모님, 이해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장모님은 저와의 사이를 좋게 풀고 싶어 오셨다 했고 그해 저는 덩달아 화답해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어른이 먼저 오셔서 사과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날 갑자기 장모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창문 밖 먼 곳을 바라보시며 이러시더군요. 그나저나 오늘 온 김에 한 가지 말할 게 있네. 얘 동생 자네 처남 말이야. 이놈이 글쎄 회사에서 잘리고 난 뒤 일할 생각은 않고 계속 집구석에만 있는데 어디 취직시킬 데 없겠는가? 아휴, 내가 요즘 얘 때문에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들어 죽겠어. 어디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일할 생각을 도통 안 하니까. 나도 얘 뒤치덕거리 하다 보니까 허리가 휘겠네, 휘겠어. 자네가 도움 줄 수 없겠는가? 아, 처남이 일을 안 했나요? 저번에 저한테 일한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걱정 많으셨겠어요. 네, 그럼 장모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 고맙네, 고마워. 처남이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장모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우시는데 보고 있으니 안타깝더라고요. 처남은 원체 좀 껄렁한 스타일이었고 일하기보단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남을 잘 설득해 일을 하게 만들거나 자리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고요. 처남은 제가 만나자고 하자마자 불만 가득 섞인 표정으로 술 사줄 거 아니면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매형, 나 술 안 사줄 거면 그 자리 안 가요. 보나마나 잔소리인데 왜 가요, 내가? 우리 엄마가 뭐 나보고 일하래요? 일단 술 사줄 테니까 나와서 얘기해. 어린아이 달래듯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저는 처남을 술집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대화를 시도해보고자 했죠. 정확히는 처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죠. 허나 처남은 술만 계속 들이키고 시시껄렁한 농담만 할 뿐 정말로 일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면 장모님이 더 힘들어하실 게 그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도 당시 동생 걱정에 임신이 더 안 되는 것 같다며 저보고 꼭 어떻게든 설득해보라고 했거든요. 아, 나 돈 많이 주는 자리 아니면 일 안 할 거예요, 매형. 처음부터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가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경력도 만들고 해야. 아, 됐고. 난 돈 많이 줄 거 아니면 일 안 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왜 힘들게 일을 해요? 처남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는 사람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처남이 일할 만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회사를 작게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높은 월급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될 테니 처남이 받는 월급에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주는 걸로 대표인 친구에게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처남이 일을 할 테니까요. 처남은 돈의 액수에 놀라더니 바로 수긍하더라고요. 처남이 일을 시작하니 아내는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우리 사이가 최고라며 얼씨구나 하셨고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척척 다 해결해? 우리 집안 일에 발벗고 나서줘서 정말 고마워. 나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임신도 왠지 잘 될 것 같아. 저는 그때만 해도 처가 역시 제 식구니 저의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죠. 아내가 정말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앞서 말했듯 아내의 뱃속에 쌍둥이가 생긴 것입니다. 아내는 쌍둥이라는 산부인과 말에 약간 언짢은 기색이었지만 저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하며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내가 좋아하는 쇼핑을 같이 해준다든지 주말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예약을 해 같이 가는 식으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내는 임신 내내 울상이었습니다. 쌍둥이는 낳기도 힘들다는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몇 개월은 더 힘들어야 되잖아. 남자도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 여자들은 정말 불쌍해. 빨리 낳아버리고 싶다, 정말.
몸도 너무 무겁고 발도 쫑쫑 붓고 진짜 너무 힘들다. 다른 집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나올 것에 대한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아내는 좀 달랐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권하는 태교도 귀찮다고 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는 거에 대해 불만만 내내 토로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모성애라는 것이 선천적인 것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모성애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쌍둥이가 태어나면 제가 아내보다 더 육아에 신경 쓸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후 아내는 무척이나 육아를 버거워했죠. 물론 여자들이 육아를 힘들어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변 회사 동료들의 말만 들어도 아이를 키우는 게 일하는 것보다 힘든다는 말을 많이 해왔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해도 아내는 지나치게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여기 옆집 아줌마한테 부탁드려놨어. 몇 시간만 같이 봐주실 거야. 혼자도 아니고 둘이니까 당신 힘들어하는 거 이해해. 애들 크면 나아질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응? 참긴 뭘 참아.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맨날 야근에 주말 근무에 육아하면 같이 도와주기로 했잖아. 여보, 내가 왜 버리고 우리 아기들 위해서 당신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해야 하는 거 알잖아. 전에 설명했잖아. 옆집 아줌마도 돈 들이고 고용하는 거야. 공짜가 아니라고. 저도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롯이 저희 가정을 위해 꾹 참고 상사의 진상짓도 참아가며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원망만 하는 아내에게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무조건 아내를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힘들다 해서 옆집 아주머니까지 고용해 주었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 태도가 문제라고. 나는 돈 벌고 있으니까 당당하다는 그 태도 말이야. 돈 벌어오면 다야? 정작 험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옛날처럼 흙바닥에 내려놓으면 아이가 뭐 알아서 잘하는 줄 알아? 매일매일 내 잠도 포기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한다고.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건지 알기나 해? 애들 다 징그러워 죽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들인데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당신이라는 말도 하나도 안 통해. 하루에 12번이라도 맘 같아선 애들 다 갖다 버리고 싶어. 그러다 아내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렸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갖다 버리겠다는 말은 제 기준에서 너무 막 나간 말이었습니다. 저는 덩달아 화가 나 아내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화를 냈고 아내는 아내대로 고성을 질러댔어요.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 겨우 싸움을 멈췄지만 저도 아내도 서로 분을 참지 못했죠.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시간이 지나고 흘러보니 제가 굽히고 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아내와의 이야기를 친한 직장 동료에게 털어놨더니 그 동료가 아내의 상태가 산후 우울증 아니냐는 말을 해줬거든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흔히 겪는 우울증이라며 자기도 많이 신경질적이고 예민했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아내 상태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아내에게 사과를 하기로 했고 아내가 좋아하는 해물탕을 포장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니 아내도 없었고 아이들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 있는 쪽지를 확인해 보니 처가에 간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물탕이 식을세라 그것도 다시 차에 넣고 처가로 향했죠. 처가로 가는 동안 아내가 장모님에게 부부 사이 일을 털어놨을 거란 생각도 들었고 마음이 약간 불안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저에 대한 말이든 뭐든 장모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곤 했거든요. 그럼 장모님은 저희 집에 아무 때나 찾아와 진상조사하듯 따져 물으셨고요. 역시나 처가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의 불효령과 처남의 냉대 어린 눈길이 쏟아졌습니다. 자네, 여기 앉아보게. 장모님은 일단 저를 찬 바닥에 앉으라고 시키곤 자신은 소파 위에 턱 앉아서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네, 내가 전엔 곱게 넘어가라고 했건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우리 딸 데려다가 아주 눈물 나게 하려고 작정했어? 돈 잘 버는 사위가 들어왔다 해서 우리 딸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힐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어디 내가 거렁뱅이한테 시집 보낸 것도 아니고.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도 좀 들어봐 주세요. 매형, 우리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듣고 계세요.
솔직히 매형이 잘못한 건 인정해야죠. 우리 누나말론 매형 일하느라 애 얼굴도 못 알아보고 지낸다는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장모님, 저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집사람만 어디 힘들게 한 사람인가요? 다만 회사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아이를 잘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놈의 변명 지겨워 죽겠네. 저는 다시 해명했어요. 아내와 갈등이 있긴 하지만 잘 해결하려고 한다. 저대로 노력하지만 일이 많다 보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최대한 제 입장에서 최대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산후 우울증인지 몰랐기에 앞으로는 더 잘 살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어떻게 살피겠냐고 따지듯 물으시더니 차라리 아내와 손주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저보고 처가살이를 하라고 하더군요. 처가살이라니 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처가살이 해야지 왜 못해? 어차피 거기 아줌마한테도 돈 주고 한다며.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손주는 맡기는 것도 찝찝해. 차라리 나한테 돈 주고 내가 손주 책임져 주는 게 어떤가? 그게 낫지 않겠어? 돈도 많이 안 줘도 돼. 난 그저 우리 딸 위해 그러는 거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자기도 친정에 살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둘이서 그렇게 쏟아내니 저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아내의 우울증이 낫기 전까진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자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장모님께는 원래 드리던 용돈에서 아이 봐주시는 값으로 50만 원 정도를 더 올려드렸어요. 당시 돈으로 5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쁜 딸들을 봐주시는 거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돈이었어요. 장모님은 매달 용돈 드리는 날이 되면 신나하셨고 저에게도 고맙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용돈도 이렇게 척척 주니 참 고맙네, 고마워. 내 딸도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것 같은데 자네가 보기에도 그러지 않은가? 네, 그런 것 같네요. 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장모님은 항상 자신이 아내를 잘 보살피고 있다고 했고 아내 또한 친정에 있으니 저와 다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짜증내는 횟수도 훨씬 적었고요. 전 그것에 굉장히 만족했어요. 일단 저희 딸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부부싸움을 전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의 성장 환경만큼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가살이가 눈치 보이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턴 처가살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3달에 한 번꼴로 목돈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말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저희 딸 교육비라고 하는데 교육비로는 그 정도 목돈이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잡고 조심히 물어봤더니 기괴한 답변이 나오더군요. 아이고, 왜 이리 눈치가 없어? 명목은 그렇지만 내가 옷 좀 사입고 하려고 그러지. 다음 달 동창인데 입을 옷이 영 없단 말이야. 네? 옷을 사입으시려고요? 그래. 물론 나만 입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소녀들 옷이랑 따로 또 같이 사입히려고 하네. 아니 글쎄 동네 걸어다니다 보면 우리 소녀들 옷이 제일 꾀재재하단 말이지. 얘네들도 어리지만 느끼는 감정이란 게 있는데 잘 입혀보내야지. 그리고 이제 학교도 들어가는데 다른 애들이랑 얼마나 비교되겠어? 그건 그렇지만. 왜? 자네 혹시 내 옷 사주는 게 아까운가? 아유,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니에요. 장모님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출 내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 딸 옷들보단 자기 옷이 훨씬 많고 거의 명품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지하게 장모님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날의 갈등은 급기야 싸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자네 눈치까지 봐야 하나? 내가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집안일이면 다 해주는데 가사 도우미보다 못한 월급 받아가면서 이런 대접 받아야겠어? 자네는 도대체 어른 모시기를 어째 이따위로 할 수가 있어? 이 정도면 가정교육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보, 나도 너무 당황스럽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돈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우리 편의를 얼마나 많이 봐주시는데
어제도 당신 좋아하는 아구찜 해놔야 한다고 장보고 얼마나 부산을 떨었는데 당신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니? 아, 돈 주니 당연하다 이거야?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장모님 오해십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목돈 요구하시는 게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왜 버리고 우리 애들도 둘이라 이제 정말 돈 들어갈 때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직장인인데 어떻게 그 돈을 다 마련하나요? 저희 지금 적자예요. 이대로라면 저축은커녕 집 사는 건 꿈도 못 꿀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사실이었고,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야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을 조절하며 우리 집안 생활비의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뭐가 그리 분한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한테 큰 상처를 줬고요. 어머, 자네 이제 날 위협하는 거야 뭐야? 내가 뭐 얼마나 옷에 돈을 썼다고 이 난리 떠는 거야? 자네가 무능력해가지고 돈 못 버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화살을 돌리냔 말이야. 100만 원, 200만 원이 뭐 큰 돈이라고. 다른 사위였으면 이미 척척 내놨어. 알아? 이래서 내가 우리 딸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다른 데서 선 들어왔을 때 거길 잡았어야 됐는데. 아이고, 아쉬워라, 아쉬워. 자네보다 집안 빵빵한 선자리가 넘치고 넘쳤었는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 솔직히 너무 섭섭했습니다. 지금까지 처가살이를 선택할 만큼 장모님에게 못했던 적도 없고 아내에게도 최선을 다했었는데 어떻게 저에 대한 판단이 저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런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걸까요? 대화가 그렇게 무르익자 옆에서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아내는 오히려 저를 같이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아내는 저를 픽 비웃으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래, 나 솔직히 엄마 말대로 준재벌급 집들이 줄줄이 섰었어. 당신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했지만 당신이란 사람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나도 실망스러워. 무엇보다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 나한테 전부인 사람이니까 잘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었잖아. 엄마가 돈 쓴 게 다 우리를 위해 했던 건데 엄마 기분 지금 어떻겠어. 우리 엄마한테 얼른 사과해. 사과하라는 말에 저는 너무 비참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이 두 사람과는 더 말이 안 통했어요. 내가 왜 처가살이를 시작했을까 이런 후회마저 들었습니다.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당시 아내에게 불만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명절날만 되면 저희 집에는 시골이라고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딱 하루 머물다가 밤만 되면 바로 오려고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눈에 띄게 섭섭해 하시는 게 보이는데도 아내는 아랑곳 않고 친정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바빴습니다. 명절날 겨우 보는 부모님이라 저도 하고 싶은 대화가 많은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품고 돌아와야 했죠. 이것 때문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내는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핑계를 댔고요. 아이들은 시골이라는 환경이 신기해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했는데 말이에요. 당신,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 보는 게 불편한 거 아니야? 나도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이니 더 얘기하고 싶다고. 하루 정도 자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솔직히 장모님은 매일 보잖아. 정말 안 되겠어? 이거 봐. 당신은 또 모르는 소리 하잖아. 여자들이 시댁 가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알기나 해? 난 우리 딸들 시끄럽게 놀기만 해도 바로 눈치가 보여. 시부모님이 당신한테나 살갑지 나한테도 살가운 줄 알아? 나만 보면 당신 등골 빨아먹고 사는 사람처럼 본다고. 아내는 아내대로 증거를 만들어대곤 했습니다. 이렇듯 아내와 이야기하면 끝이 없었어요. 제가 하룻밤만 더 있다 오고 싶다고 아무리 어필해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버리면 끝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불만이 팽배해져 있었는데 이런 사건까지 생기니 정말 정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이 정도 돈은 제 예상 밖이에요. 제가 더 이상 드릴 수 없다고요. 저 잠깐 나가 살게요. 생각 바뀌면 말씀하세요. 극단적인 말이긴 했지만 말을 뱉고 나니 마음은 시원해졌습니다. 장모님의 편의대로 제가 돈을 벌어올 수도 없었고요. 제가 그렇게 나오니 장모님은 역시나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고 돈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도 최소 생활비가 필요하니 용돈은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셨고요. 저는 요구를 들어드렸죠. 하지만 아내와 장모님은 그 이후 저를 약간은 벌레 보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두고 둘이서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욕하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장모님은 다른 사위랑 저를 끊임없이 비교했고 아내는 장모님의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쳐댔고요. 저를 욕하며 떡방아 찧어대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정말이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 저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바로 밥만 먹고 우리 딸들을 본 후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거기다 그 시절 처남 사건이 생기면서 장모님의 저에 대한 반감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어느 날은 처남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남은 자주 저희 집에 들리긴 했지만 올 때마다 저희 딸아이 과자 하나 사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처남이 저희 딸아이 볼책이며 가방 같은 것들을 사왔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반가워하며 처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할 얘기가 없어 뻘쭘하게 앉아있다 뭐라도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처남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말도 못해요. 야근도 엄청 시키고 뭐만 하면 성과로 사람 쪼아대고 이런 게 사회생활인가 싶은데 나 못 버티겠어요. 말 나온 김에 우리 회사 대표랑 매형 친하다고 했잖아요. 나 월급 좀만 더 올려달라고 말해봐요. 나 이 쥐꼬리만한 월급이면 계속 노총각으로 살게 생겼어요. 그래, 우리 아들 고생해서 일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주게. 보는데 나도 안쓰러워 죽겠어. 옆에서 장모님까지 덧붙여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기가 찼습니다. 친구에게 처남의 회사 근무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몇 번이나 자르려 했던 걸 들었거든요. 매일같이 지각에 몇 년이 지나도 늘지 않는 성과 때문에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했어요. 다만 제 처남이라는 걸 알고 제 얼굴을 봐서 어쩔 수 없이 냅두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처남,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처남이 받는 돈에 내 돈 이미 들어가 있어. 처남 경력 하나 없는 신입사원인데 어떻게 그 월급을 받고 시작할 수 있었겠어. 눈치 못 챘다니 내가 더 놀랍네. 난 처남이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이미 처남에게 돈 주고 있으니까 돈은 못 줘. 우리 사는 것도 빠듯해. 그리고 친구한테 듣기론 처남 몇 번이나 자르고 싶었는데 못 그러고 있다고 하던데 매일 지각은 기본이라며? 뭐라고요? 이미 저한테 돈을 얹어주고 있었다고요? 제 말에 처남은 상당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제 돈을 얹어준다는 건 장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자신의 체부를 들켜버리니 할 말이 없었겠죠. 그건 몰랐는데. 그래. 그리고 처남 결혼 못하는 건 처남이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전에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몇 번 소개시켜줬잖아. 다들 참하고 조건도 괜찮았는데 처남이 못생겨서 싫다며. 눈을 좀 낮춰보지 그래 차라리. 속속들이 맞는 말만 하자 처남은 입을 꾹 다물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소득 없이 터덜터덜 돌아가는 뒷모습을 장모님은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그 이후로는 더 저를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점점 없는 사람,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내와 장모 두 사람이 저를 그렇게 취급했으니까요. 그러다 우리 딸들이 성인이 되고 자기의 몫을 할 때쯤 저는 아내에게 분가를 요청하게 됐어요. 더 이상은 저도 참고 살기 싫었거든요.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지내고 싶었고요. 아내는 역시나 싫다며 저와 갈등을 빚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너희들 이제 나가 살아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평소에 장모님이 나가시는 동아리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셨는데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며 따로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일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식구들끼리 살 수 있으니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불편해했던지라 좋아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집들이 겸 집에 놀러 오시라고 했어요. 꼭 오셔야겠어? 싫은데. 여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명절 말고는 평소에 볼 기회도 없었잖아. 두 분이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싫다 해. 정말 당신은 꼭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야겠어? 알겠어. 근데 설마 자는 건 아니지? 자는 건 싫어. 우리 딸들도 불편해해. 아내는 잔뜩 싫어하는 기색을 드러냈지만 어쨌든 허락했기에 저는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두 분은 직접 시골에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데리러 간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괜찮다며 저보고 나오지 말라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저는 딸아이들이 커가며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워지던 찰나였기에 아버지와도 술 한잔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기 전날 좋은 술도 준비해놓고 기쁘게 맞을 준비를 했죠.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은 아내를 보자마자 여전히 예쁘다며 들고 오신 반찬거리와 몇 가지 과일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내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 뭐 굳이 이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괜찮은데. 냉장고가 꽉 찼거든요. 아, 그러니? 아이고, 우리가 주책을 부렸나 보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뭐 가지고 오셨으니까 받긴 받을게요. 그나저나 옷은 저 주세요. 제가 걸어드릴게요. 옷 빨아오신 거죠?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부모님 앞이라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부모님은 허허실실 웃으시며 저와 함께 동네 나들이도 하시고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으셨어요. 아내는 대화 내내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부모님은 모르는 척 장모님 안부도 묻고 하셨죠. 아내가 오로지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부모님의 땅이었죠. 예전에 제가 연애할 적 할아버지에게서 내려올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만 관심 있어 했습니다. 아, 그 땅? 아이고, 그거 얼마 안 돼. 그냥 아주 조그만 거라 내세울 게 못 된단다. 그래도 서울이면 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쪼록 땅값 오르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아내는 마치 당연히 자기에게 올 땅처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 얼굴에서도 어이없어 하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런데 기막힌 일은 그 다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건입니다. 술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너무 늦어 부모님이 하룻밤 자고 가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장모님을 부른 겁니다. 근데 장모님만 온 게 아니고 낯선 사람들이 뒤따라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주말이라 제가 집에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얼떨떨해하며 물으니 청소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 사모님이 부른 청소업체인데요. 혹시 얘기 못 들으셨나요? 네? 청소업체요? 아내를 보니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얼른 들어가서 냄새 좀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왜 청소업체를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아내의 멱살을 붙잡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물었습니다. 설마 당신 저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부른 거야? 그럼 그것 때문이지 뭐 때문이겠어. 아, 시골 노인네 냄새 너무 역겨워서 못 살겠어. 아, 그래서 불렀는데 뭐 문제 있어? 우리 엄마도 도와주러 왔으니까 당신도 얼른 청소기 들고 어제 어머님 잠방부터 치워. 아, 정말 오늘 진짜 몇 시간 동안 고생해야 하는 거야. 청소업체 부르는데 얼마 줘야 했는지 알아? 아니, 그것보다 노인네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말하는데 토 나올 뻔했어. 당신 때문에 겨우 참았다고. 이런, 당신 제정신이야?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선고를 했어요. 어쩌면 진즉 했어야 할 일인데 너무 늦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내쫓았어야 할 여자였는데 내가 너무 많이 봐줬다. 그치? 이참에 이혼하자. 제발. 아, 그리고 당신한테 얘기할 거 있는데 지금 할게. 당신이 탐내던 땅, 그 땅 강남 땅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내 명의로 하나 당신 명의로 하나 건물 한 채씩 준다고 하시네. 근데 이혼하면 당신한테 더 이상 줄 필요가 없겠네. 뭐? 거짓말하지 마. 무슨 그딴 해괴망측한 거짓말을. 시골 노인네들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자, 못 믿겠으면 서류 확인해봐. 어제 우리 아버지가 준 서류야. 저는 서랍장에서 곧바로 서류를 가져왔고 아내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장모님까지 달려들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제발 헤아려 달라고요. 저는 선처 따위 베풀 생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껏 장모님 그리고 아내에게 했던 것들에 대해 고마움 하나 못 느끼는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는 지옥에 가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급기야 아내에게 신호를 하더군요. 아내는 알아듣고 바로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여보,
그래,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시부모님한테 그따위로 굴 수 있었는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남은 평생 우리 시부모님 모시며 살게. 설사 치매 걸리셨다고 해도 요양원 안 보내고 내가 모실게. 이거 진심이야. 넌 진심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야. 내가 널 뭘 보고 믿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게 하냐? 가짜는 소리 말고 이혼 소송 준비해. 저는 그 뒤 이혼 소송을 했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 이혼했습니다. 소송 없이 깨끗하게 갈라서고 싶긴 했지만 혹시나 하여 뒤를 파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폈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괘씸해서라도 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고 아내는 덕분에 돈 한 푼 없이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괜찮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내와 달리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라 부모님들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딸들도 저의 이혼을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와 잘 이혼했다며 딸들은 제 곁으로 와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번 한 해 저처럼 새로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으로 깊이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번 연도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기도 운명인 것 같기도 한 이번 사연은 여성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애청해왔던 사연에 빠지다의 저의 이야기를 보내게 됐네요. 원래도 유튜브를 중독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사연에 빠지다를 접한 이후로는 거의 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진작에 구독을 눌러놓고 사연 영상이 업데이트되면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보고 있답니다. 제가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입가에 어이가 없는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요. 아주 희한한 경험이었죠. 이야기를 푸는 재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앞서지만 제가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날이든 기대하지도 않았던 로또가 당첨된 날이든 사람들은 그날이 그렇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한다지요. 코앞에 닥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미혼인 도련님께서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를 사귀고 계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저는 그 상대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랑 도련님이 형제끼리 대단히 우애가 좋은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사이가 그저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 도련님하고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 같네요. 도련님이 자취하시는 동네가 꽤 멀기도 했고요. 시댁에서 가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나 도련님을 뵀었죠. 아무튼 저희 남편보다 4살 아래인 도련님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고 어쩌다 보니까 저랑 남편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수진 엄마, 곽성이가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냐고 저번부터 물어보던데 어떻게 할까? 뭐? 도련님이? 아니 당신 그거 도련님이 사귀는 사람 우리한테 얼굴 보여준다고 그래서 만나자는 거 맞지? 그런데 그 중요한 얘기를 까먹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금요일은 당장 이틀 뒤잖아. 아이 그래서 된다고 할 거야 아님 말 거야. 난 일단 시간은 되는데 네 형수한테 허락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곽성이한테 지난주에 말은 해놨어. 근데 오늘 또 연락 오길래 아차 싶었네. 이것 봐. 또 괜히 중간에서 나 들먹였지? 아 진짜 못 살아. 도련님이 우리한테 자주 연락하거나 보자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아버님 어머님보다 우리한테 먼저 만나는 사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 괜한 게 아니겠지. 아유 알았어.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식사하자 그래. 수진 엄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신 금요일에 일이 바쁘잖아. 금요일마다 퇴근이 늦는다는 게 좀 아까 생각이 나더라고. 알긴 알았나 봐. 됐어. 되도록 일 빨리 마치는 대로 내가 식당으로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혹시 나랑 따로 갈 생각이야? 난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혼자 가면 어색해서 싫단 말이야. 도련님과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남편이랑 작은 설전을 벌였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원래 결혼 전에도 잘 툴툴거리거나 까칠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건 결단코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기 식구들 일에는 늘 뒷짐을 지며 뒤에서 관망이나 하려고 하는 주제에 그 모든 자리에 저를 밀어넣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제가 복장이 터져서 성격이 점점 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랑 좀 처음부터 삐거덕거렸던 관계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의 맏며느리가 된다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 같은 스타일의 어른은 질색이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남편이란 인물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중재는커녕 조금도 현명하게 굴지 못했으니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완화될래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사실만 분명히 되고 있었죠. 저는 어디까지나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티를 대놓고 내지 못했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내놓고 저에게 모진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됐죠. 점점 더 제가 보살이 되어가는 중이었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남편만 보면 속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든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좋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점점 짜증스럽게 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정신적으로 참 미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튼 저는 시댁의 대소사에 남편 대신 제가 반강제적으로 다 참여해야 했던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었으므로 도련님이 모처럼 저희 부부를 따로 만나고자 하셨던 것도 솔직히 귀찮은 마음이 컸어요. 굳이 자기형 부부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준다는 걸 보면 지금 만난다는 여자친구 그렇게 연애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 건 확실한 듯 싶네. 저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그 바빠 미치겠는 금요일의 업무를 간신히 끝낸 채 저녁 식사 자리로 나갔습니다. 자기 혼자 먼저 나가 있으면 될 것이지 혼자는 가기 싫다고 박박 우겨낸 남편 때문에 도착 시간이 약간 지체됐죠. 작은 해프닝이었고 왠지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식당 내부로 들어갔더니 도련님이 자기 여자친구랑 저희 부부를 맞아줬습니다. 평소엔 엄두도 내기 힘든 정말 특별한 날이나 큰맘 먹고 갈 수 있는 고급 식당이었어요. 형수님,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이쪽은 저랑 만나고 있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보다 2살 연상이고 슬슬 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아유, 도련님, 아버님, 어머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던데 저희한테 먼저 이런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입으로는 대충 장단을 맞춰주고 있었지만 눈으로는 자꾸 도련님의 여자친구라는 인물을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었답니다. 보자마자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어라? 내가 혹시 이 사람을 살면서 본 적이 있었던가?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는 이 기분은 뭘까? 그리고 옷도 그렇지만 가방까지 꽤 사는 집 따님 같네.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여. 도련님이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됐을까? 그리고 정말 특이했던 점이 도련님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자기 쪽에서 먼저 예비 형님 부부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듣고 나서 도련님은 이 여자가 나랑 결혼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서로 결혼 이야기를 진행한 적이 없었대요. 신기하죠? 도련님은 본인의 수준에 비해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부잣집 딸이니까 솔직히 결혼까지 가는 건 너무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특히나 상대 쪽에서 결혼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니까 도련님은 혼자서 은근히 결혼에 대한 희망사항을 매번 꺼내 보이는 것도 민망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쪽에서 먼저 결혼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게 바로 저랑 남편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예비 형님 부부라고 지칭했으니 도련님이 옳다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저는 예비 동서가 생긴 셈이 됐는데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 집안에 사는 수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는 곳이 청담동에 있는 유명 빌라더라고요. 거기는 톱스타들이 몇 명 사는 것으로 알려진 거주지거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것도 놀랄 노자였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집이 청담동의 최고급 빌라인 것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대박이네. 그런 집에서 살려면 로또 1등이 몇 번이나 당첨돼야 하나? 전생에 나라를 구한 집이었나 보네. 어떻게 그렇게 부자일 수가 있을까? 여보, 조용히 해. 도련님 들으실라. 뭐 어때? 곽송이도 우리가 부러워할수록 좋아할 텐데. 남편이 제 옆에서 작게 중얼중얼거리는 통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민망해서 혼쭐이 났었네요. 제가 지켜본 그리고 알고 있는 남편은 워낙 무력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도련님을 시기질투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다만 본인의 처제가 될 여자네 집안이 생각보다 너무 잘 사는 집안이라는 것에 혀를 내두를 만큼 놀란 것처럼 보였죠.
저는 앞으로 언니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 언니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아니면 미리 형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제가 연상이니까 그냥 지금은 언니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저희 도련님하고 결혼을 하신다면야 저랑 서로 형님 동서가 되는 거지만 아직은 좀 그러기엔 어색하죠? 사실 저는 안 어색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고 앞으로 한 집안 식구가 될 거니까 싫지 않으시다면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야 뭐 먼저 호칭 정리해 주신다면 고맙죠. 자기 집안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낯을 가리는 듯 대면대면하게 굴었으면서 갑자기 저한테는 아주 활발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제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처음 본 자리였는데 다짜고짜 형님이라고 벌써 저를 부르고 싶다니. 속으로는 대체 이 예비동서가 얼마나 도련님을 좋아하고 있으면 결혼에 대한 확신으로 벌써부터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파할 때 예비동서는 저에게 자기 휴대폰을 내밀더니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으로부터 제 번호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저를 만나면 저한테 직접 제 연락처를 받고 싶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예비동서의 휴대폰에 제 번호를 찍어주면서 문득 피어오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요. 아까 도련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저랑 남편을 먼저 만나고 싶어 했다면서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형님을 뵙고 싶었어요. 곽성 씨가 자기 식구들 사진이라면서 그걸 저한테 보여줬을 때부터요. 사진 속에서 형님 발견하고선 바로 알아봤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나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아니, 우리가 대체 어디서 만난 적이 있길래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묻자마자 예비동서가 수줍은 표정이 되어서는 고개를 조금 떨궜습니다. 아,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제가 예비동서를 보자마자 들었던 기시감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랑 마주섰을 때 딱 이 정도의 눈높이를 보이면서 고개를 숙이곤 바닥을 쳐다봤던 사람을 제가 과거에서 분명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 그때는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 현재와는 전혀 매치가 안 됐지만 말입니다. 설마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봤었던 바로 맞아요, 형님. 저예요. 아직 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지?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건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쪽이랑 살고 있다는 거죠? 형님은 어쩜 제 그런 사정까지 다 기억을 하시다 못해 유출을 하세요? 아, 역시 사려 깊으시다니까. 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한테 가서 살았어요. 정신없이 수험 생활에 파묻혀 지내다가 대학 갔었고요. 예비동서는 제가 과거에 아주 짧은 인연을 맺은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았으나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인연이었죠. 특히 저에게보다 예비동서에게 깊은 흔적을 남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상상하지도 못한 재회에 압도당해서 조금은 멍하게 예비동서랑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더 나눈 끝에 헤어졌어요. 수진 엄마, 혹시 두 사람 원래 알던 사이였어? 뭘 그렇게 대화를 오래 하다가 와? 아니, 그냥 별거 아니야. 여자들끼리 잠시 할 얘기가 있었어. 하긴 부잣집 딸내미랑 당신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리가 없지. 아이, 그나저나 곽성이 이 자식 내 동생이지만 대단하네.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나다가 결혼 얘기까지 진행시켰을까? 하여간 저희 남편은 바로 이런 점이 문제였습니다. 본인은 딱히 그럴 의도가 없었고 악의가 없는데 말이 필터를 안 거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남편의 이런 화법 때문에 열불이 터져서 부부싸움까지 몇 번 갔었는데 그냥 원래 말하는 꼬라지가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해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막말을 잘하시는 스타일인데 그에 비하자면 남편은 순한 양이나 다름없었으니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차라리 남편이 낮게 보이면서 웬만한 건 용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란 동물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차 안에서 저는 과거 회상에 몰입해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잊고 있던 일들이 제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그 과거의 어느 한 틈에 예비동서라는 인물도 들어있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운명은 우연을 가장해서 오는 것이라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옛날에 그 애였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 그 후로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저는 홀로 이런저런 생각에 더 잠겨 있었건만 그런 저를 방해했던 것은 운전을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예비동서라는 인물을 만나고 나서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 걸 보고 자기 딴에는 다르게 해석이 된 모양이었어요. 수진 엄마, 설마 당신 앞으로 서열 잡고 살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들어올 텐데 그 사람 집안이 아주 부자인데다가 성격까지 활발해 보이니까 군기 잡기에 만만치 않겠다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뭐라고?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서열이라니. 나 상상도 안 해봤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철저히 서열대로 굴러가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지. 말은 잘한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잔소리 듣고 그럴 때 나 한 번이라도 안 도와준 거야?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해? 내가 어줍잖게 당신 편 들면 우리 어머니는 더 노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우리 어머니 성질 이상하게 오락가락하는 거 이제 당신도 잘 알잖아. 그냥 대충 비위 맞춰주는 게 여러모로 제일 편해. 당신은 내 앞에서는 말이 이렇게 청산유수면서 왜 남들 앞에만 서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야? 그 이유 좀 알자. 내가 새로 동서가 들어와서 서열 군기 잡고 있다고 해도 막상 당신은 그때 되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걸? 그건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선 어색하니까 그렇지. 하여간 아랫사람한테 잘해줘. 부잣집이라는 배경만 거나하지. 아까 보니까 사람 눈빛이 왠지 순해 보이더라. 당신하고 제대로 붙으면 상대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봐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은근하게 시집살이를 당해왔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예비동서한테 똑같이 분풀이를 하며 물려줄 거라고 자기 혼자 추측됐나 봐요. 남자들은 왜 항상 단순하게 짝이 없으면서 이상한 곳에서 고차원적인 발상을 할까요? 제 남편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애 있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엇비슷해요.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가 저어집니다. 그쯤에서 저는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고 그래서 잘 알지 못했던 어찌 보면 미지의 존재 같은 도련님이 과연 결혼 후에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졌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수준인 시댁에서 보자면 무지하게 재력이 좋은 예비동서가 조금은 특수한 경우의 사람이었으므로 그 미래가 더욱 궁금해졌죠. 그 두 사람이 무사히 결혼까지 꼴이나게 될지도 관건이었고요. 예비동서의 등장에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서 거의 뒤로 넘어질 지경이었다고 해요. 뭐시? 갑부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백이 갑부 집안이라니. 세상에나 이게 웬일이니? 아유 그것도 강남에 입이 떡 벌어지는 집이 있는 강남부자? 어머나 세상에 난 몰라. 아우 너무 좋아서 어떡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오만 호들갑을 다 떠셨다고 하고요. 예비동서의 비위를 맞추면서 온갖 아부를 다 떠시느라 첫 만남부터 무척 바쁘셨다네요. 그리고 마침내 도련님과 예비동서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비동서의 생일이 있었던 건데요. 발단은 도련님께서 무심코 다음 주에 예비동서의 생일이 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말씀을 흘렸던 것으로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박에 예비동서의 생일잔치를 열어주겠노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예비동서가 일정이 있다 그래서 토요일 점심을 같이 먹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죠. 예비동서가 무슨 옛날 사람도 아닌데 웬 생일잔치? 어디 동네 어르신 생일잔치상 같은 걸 어머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코웃음을 쳤었는데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예비동서의 생일잔치를 준비해야 하니까 저한테 구성을 좀 알아서 꾸리라고 말입니다. 그런 건 저한테 전화해서 꼭 시키시는데 그러실 때의 특징은 알아서 잘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시어머니께 의견을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알아서 하라는 의미도 못 알아듣냐며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날리십니다. 그래서 여쭤보지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알아서 잘 준비를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꼭 한 가지라도 태클을 거십니다. 불만을 안 꺼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저한테 맡기시면서 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럼 어디서 나겠어요? 제가 결제를 하는 거고 결국 그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면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생각을 하죠. 그럼 나는 장남하고 결혼한 대역죄를 저지른 맏며느리니까 그런 노동을 다 감당해야 하는 거고
에라이, 이런 놈하고 결혼한 내가 대역죄인이 맞구나. 남편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그래요. 시댁 식구들하고 어쩌다 같이 외식을 하면 결제하는 순간이 왔을 때 서로 눈치 보는 그런 걸 싫어해서 그냥 누가 먼저 자원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자기가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인 저만 복장 터지는 거죠. 장남은 호구처럼 이리저리 휘둘려 맏며느리는 종처럼 이런저런 일 다 도맡아 해. 이런 판국이니 저희 부부가 시댁에서는 봉이었어요. 딱 부려먹기 좋은 포지션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을 진절머리 나게 겪어본 바 있는 저였으니 예비동서에 생일 잔치상 마련하는 걸 거절한다는 선택지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고기 좀 내놓고 미역국 좀 끓이고. 아유, 별로 어려운 것도 없지? 귀한 손님 대접한다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면 돼. 아, 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선수쳐서 무조건 잘 알겠다고 답변 드렸어요. 남편의 말 맞다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대충 비위 맞춰드리고 적당히 그 하시는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가장 좋은 상대였으니까요. 처음엔 제가 지는 것 같고 복종하는 며느리가 되는 게 싫고 너무 비굴해지는 것 같아서 반항심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포자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는 희대의 명언을 가슴속에 되새겼답니다. 예비동서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인맥 파워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당사자였어요. 음식 뭐 좋아하냐고 슬쩍 물어봤거든요. 저는 가리는 거 없어요. 생굴 빼고는 못 먹는 음식도 없고요. 특히 입맛이 인스턴트 식품 취향이라서 자극적인 양념도 잘 먹어요. 제가 먹는 양 자체가 좀 적은 편이라서 그렇지 먹기는 안 가리고 다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한 것이 좋았는지 예비동서가 신이 나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저는 메뉴를 꾸리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냥 평범하게 메뉴를 골랐어요. 아침 겸 점심을 먹는 자리였으니까 미역국이랑 갈비찜, 조기구이는 기본이었고 그 외의 메뉴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죠. 금요일에 늦게 퇴근하고 장을 봐뒀다가 토요일에 일찍 눈을 뜨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간밤부터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짜증을 부리고 자꾸 뒤척여대서 남편이 데리고 나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저만 먼저 출발했죠. 남편도 밤새 잠을 설친 것 같았거든요. 몇 시간 더 자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일감 들고서는 혼자 시댁에 가려니까 정말 피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귀찮거나 번거로운 마음뿐만은 아니었답니다. 예비동서의 생일을 기념해서 제가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즐거움 역시도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제가 거의 다 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도 거드셨고 시아버지께서는 거실에 상을 펴고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각은 정오 12시였는데 예비동서가 30분 이상을 일찍 왔어요. 도련님한테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주셨더니 그걸 발견한 예비동서가 멋쩍은 듯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어머님, 제가 그냥 일찍 가자고 그랬어요. 조금이나마 일손을 거둘 게 있을까 싶어서요. 저 때문에 이런 날 잡아서 만들어주신 것도 모자라 생일상 준비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요. 아유, 그럴 거 없는데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고울까? 그냥 얼른 자리에나 앉아 있어요. 음식은 우리 집 큰며느리가 다 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너스레를 떠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비동서가 깜짝 놀라 얼굴이 되어서는 바로 눈짓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저는 민망해져서 그냥 부엌으로 자리를 떴어요. 귀를 기울이니까 예비동서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밥하고 국하고만 이렇게 간단히 해서 한 끼 먹는 줄 알았는데 상자리를 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나 보네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죄송하다니, 그럴 거 없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자기 음식 솜씨 자랑하고 싶다면서 스스로 저렇게 나서는 걸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하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기나 하면 되지. 작게 웃으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결혼 전에는 바로 말씀을 놓으셨던 기억이 선연한데 예비동서한테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결코 말을 짧게 할 수가 없다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존댓말을 고수하고자 하셨죠. 이것부터가 저는 엄청난 차이가 보이는 것에 실소가 지어졌었네요. 예비동서도 일찍 왔겠다. 저는 그냥 준비가 다 된 음식들을 먼저 상으로 날랐습니다.
밥이랑 국만 마지막에 푸면 되게끔 말이죠. 저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예비동서가 일을 거들어주고자 했는데 그 눈치를 확인한 도련님이 먼저 나서서 저랑 같이 상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예비동서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냥 싱긋 웃어줬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확 째려보시더니 이를 꽉 악물고선 작은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대볶음? 오늘 메뉴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니? 격떨어지게 이런 게 갑자기 왜 끼어들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 너는 꼭 너같이 싸구려 스타일의 음식을 꼭 내놔야겠니? 작게 윽박지른 것이었지만 거실이 호남 평야도 아닌데 당연히 예비동서한테도 들렸죠. 안 그래도 저희 쪽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민망했어요. 예비동서가 보는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게 순간적으로 창피했고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울컥해서 입을 놀리려던 찰나 제 순서를 가로챈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예비동서였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왜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그냥 우리 큰며느리가 눈치 없게 시리 조금 다른 메뉴들하고 동떨어지는 음식 내놨길래 내가 이건 별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한 내색을 뒤로 감추시며 태연하게 받아치셨지만 이미 예비동서의 표정은 좋지 않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원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형님한테 그렇게 굴지 마세요. 저를 위하신다면 더욱이요. 왜냐하면 형님은 제 은인이시거든요. 예비동서의 발언에 제가 깜짝 놀라서 굳어버렸는데 시부모님이 놀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련님은 예비동서와 제가 원래 아는 사이란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눈치였지만 그럼에도 표정이 조금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저희 남편이랑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비동서는 그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낯에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이죠.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지독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때 당했는데 누가 저를 도와줘서 저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괴롭혔던 무리의 일부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왕따가 다시 이어졌었고요. 그때 또 누가 저를 도와줬어요. 중학교 때 저를 도와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한 번 더 저를 도와줬고 그래서 저는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런 학창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네요. 당황한 시어머니께서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는데 표정에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데? 라는 의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동서가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냥 옅은 미소만 지어줬어요. 그 미소를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예비동서가 또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바로 형님이세요. 사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구원이었죠. 저는 형님이 아니었다면 진짜 그때 세상을 등졌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힘든 일이었고 자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도 없었고 어디에 도움을 청할 데도 없었어요. 그런 저를 살려줬던 게 바로 형님이셨어요. 우리 큰며느리요? 그럼 원래 진작에 둘이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건가? 경악한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괜히 멋쩍어서 헛기침만 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재혼가정 자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친어머니와 살았어요. 사실상 방치를 당한 채 지내고 있었고요. 형님의 은혜를 입은 저는 삶과 미래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감사하게도 저를 받아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살게 됐어요. 인생이 바뀐 거죠. 따지고 보면 다 형님 덕분이었네요. 예비동서가 간략하게 말을 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동서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비동서가 그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셨고 그렇게 생긴 생명이 예비동서였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안 아버지는 이혼 후에 연락이 끊겼고 예비동서는 친어머니 그리고 진짜 친아버지와 살게 됐었대요. 하지만 그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죠. 2년을 함께 살았다는데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잠적했대요. 그것도 집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다 챙겨서요. 그 후로 친어머니는 예비동서를 방치하기 시작했고 일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사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비동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대요.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였는데 집안 환경이 그랬으니 예비동서의 성격이 음울해졌었죠. 중학교에서 아빠 없는 애, 엄마가 정신병자인 애, 전교에서 제일 가난한 애 등으로 찍히면서 고단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싶어서 몇 번이고 예비동서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에서 예비동서는 질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곳을 마침 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쪽은 총 6명인가 7명인가 그랬었는데 저는 제 친구랑 꼴랑 둘이서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걔네들에게 다가가는 걸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너무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제가 그 중학교에서 소위 1인자라고 불리는 일진 중에 일진이었거든요. 저를 확인한 걔네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애가 문득 불쌍하게 느껴져서 데리고 갔어요. 그게 예비동서한테는 구원의 손길이었던 거죠. 그 후로 제가 몇 번 예비동서의 반에 찾아가서 얘 나랑 친분 있는 애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괴롭힘이 잦아들었다고 하더군요. 신경이 쓰여서 저는 졸업하면서 예비동서랑 같은 학년인 일진들한테 경고했어요. 만약 괴롭힌다면 찾아와서 제가 직접 밟아줄 거라 그랬죠. 학교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중학교 입장에서 고등학생은 무척 무서운 존재였죠. 가뜩이나 모두를 떨게 만들었던 저였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자기들을 벌주러 오겠다니 걔네들한테는 공포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후에도 예비동서가 괴롭힘을 안 당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자 예비동서는 얼마 안 지나서 다시 괴롭힘을 당하게 됐습니다. 같은 중학교 출신의 일진 몇 명이 그 고등학교에 같이 진학을 한 게 화근이었다네요. 처음엔 별거 아닌 괴롭힘이었으나 점차 심해져서 극심한 왕따를 당하게 되었대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온통 힘든 일뿐이었으니 좌절한 예비동서는 다시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제가 번화가에서 예비동서를 본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침 예비동서는 자기랑 같은 교복을 입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와중이었죠. 걔네는 여러 명이었고 저는 혼자였지만 망설여질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더 무서운 일진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지만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명성 아닌 명성을 알고 있었던 걔네들은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넙죽 인사를 받은 후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 예전에 봤던 걔지? 너 아직도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 네가 나대다가 잘못 찍힌 경우라면 또 모를까. 넌 아무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왜 부당하게 맨날 당하고만 있어? 아, 열받아. 야, 내가 당장 내일 니네 학교 애들 만나서 단판 짓는다. 제가 무슨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할 법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예비동서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괴롭힘 당할 때는 안 울더니 지금은 왜 우냐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신기해서 그냥 눈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동서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만의 그런 이상한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할 법한 폼 잡는 조언들 있죠? 그런 걸 왕창 예비동서한테 날려줬었어요. 인생은 길고 불행은 짧다느니 내일의 해를 보기 위해 오늘의 달을 바라봐야 한다느니 시련을 이겨내면 그게 도전이 될 거라느니 별 가짜는 조언들을 엄청 해줬었죠. 지금 생각하면 민망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게 그 당시에 예비동서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저의 그 조언들을 듣고 나서 예비동서가 다시는 나약하게 당하고 살지 않겠다며 마음을 고쳐먹었다니깐 말 다 한 거죠. 저는 제 말을 지켜서 예비동서의 고등학교에서 노는 애들을 불러다가 강력하게 경고를 해줬고요. 그 후로 예비동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네가 왕따 당할 만한 일을 했겠지 같은 답변이나 들어야 했던 예비동서의 학교 생활을 제가 구제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다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데 예비동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깜짝 놀랐었죠. 저한테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감사 편지와 함께 과자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저를 보러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와 기다렸음에도 예비동서는 저한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쇼핑백을 건네준 채 줄행랑을 쳤었어요. 부끄러웠던 거죠. 편지 내용은 별거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다,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제 친구들하고 맛있게 과자를 나눠 먹었고
성인이 된 후로 학창시절에 어깨 힘주고 살았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됐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격을 바꾸게 됐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때때로 예비동서가 떠오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왕따 소녀가 어떻게 살았을지 결말이 궁금했던 듯 싶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예비동서는 잘 살아왔죠. 용기를 모아서 자기의 친아버지도 아닌 사람을 찾아갔으며 친어머니와 함께 살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받아달라고 빌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아버지란 분이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와중이었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여자랑 재혼을 했을 줄은 예비동서도 상상 못했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비동서가 그 집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비동서는 그 집의 자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불행했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에 심하게 당했던 왕따의 후유증으로 동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걸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힘들었대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할 뻔했었으나 무산된 이후로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며 몇 년을 지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요. 어찌저찌 하다가 도련님을 만나게 됐는데 도련님이 꺼내든 가족사진에서 제 얼굴을 발견해버렸던 겁니다. 긴가민가 했을 때 도련님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을 듣고선 확신을 했던 거죠. 제 교복에 달려있던 명찰, 그곳에 적혀있던 이름 석자를 예비동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이런 비화를 품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예비동서였습니다. 저는 사실 형님 때문에 이 결혼을 결심했었던 거예요. 제 은인을 이런 인연으로 만나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어머님께서 형님한테 막대하신다면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확신도 흔들릴 것 같고요. 예비동서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셨는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도련님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져서는 저랑 예비동서를 번갈아 쳐다봤죠. 그러더니 도련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엄마는 왜 형수님한테 모질게 구신 거예요? 엄마가 잘못하셨어요. 그러게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겁니다. 수진 엄마한테 얼른 사과하세요. 그때 웬일로 남편이 말을 거들더라고요. 원래 자기 부모 앞에서 무건수행하는 사람인데 이거 참 의외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이윽고 제 눈치를 살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떨리는 입술 사이로 저한테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가 너무 너한테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말을 했었네. 미안하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을 하니 전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겠지.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만 말이 헛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내 맘 알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동자로 밀어보건대 갑작스런 전개에 아직 혼란스러우신 듯 했어요. 다만 귀하디 귀한 예비 작은 며느리가 난데없이 만만한 큰 며느리를 자기 은인이라고 칭하면서 결혼을 재고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라셔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한테 사과하신 것이었죠. 그걸 꿰뚫어보지 못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어요. 일단 밥부터 먹자고 하면서 일부러 분위기도 얼른 전환시켰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니 당신이 밥이랑 국을 준비하러 허둥지둥 부엌으로 뛰어가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간 일꾼은 도련님이셨고요. 남편이랑 시아버지께서 상위를 정렬하는 동안 저는 예비동서와 눈빛을 교환하곤 씩 웃었습니다. 형님, 저 순대볶음 좋아해요. 안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더 빨리 먹고 싶어요. 예비동서가 저한테 슬쩍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주변을 얼른 살피고선 예비동서한테 귓속말을 날려줬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이라는 거 비밀 지켜줘서 땡큐. 그러자 예비동서가 웃음을 꾹 참는 얼굴이 되더라고요. 예비동서는 정말로 순대볶음을 잘 먹었습니다. 혼자서 거의 그 접시를 싹쓸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마나 어리 빠져 있던지 그게 너무 웃겨서 저는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었네요. 상견례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비 동선의 가족들이 저를 무척 반겨줘서 황송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에 관한 대소사를 논의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갑자기 꿔다 넣은 보리자루 신세가 됐습니다. 민망해 죽는 줄 알았네요. 예비동서의 생일 잔치상 사건에 이어서 상견례장에서 산댁 측 가족들이 저만 바라보는 대사건이 또 터지자 이제 완전히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비동서는 언감생심 욕심낼 수도 없는 보물단지, 진짜 백이 부잣집 딸인데 바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 자연스레 모두가 제 앞에서 설설 기게 되더라고요. 나는 세월 같은 것에 관심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당신이 말했던 대로 됐네?
내가 서열 잡게 됐어. 근데 혹시 당신 불만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아니, 나 당신한테 불만 없는데?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나 원래 수진 엄마 전속 시종이잖아. 에이구, 말이나 못하면.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생각 없이 말 툭툭 뱉는 버릇 고쳐. 이참에 내가 당신의 화법을 고쳐놓고야 말겠어. 아이, 알았어. 수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게. 남편이 얌전히 꼬리를 말고 살게 된 것은 당연지사였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눈치를 살피시느라 저랑 한 공간에 있으면 시선 처리마저 어려워하셔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거듭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도련님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원래는 저랑 별로 친분도 없었건만 저한텐 이제 아주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자꾸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아닐까요? 어머님, 올해는 김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처럼 진행하실 거죠? 아니다. 어떻게 하든 말든 널 신경 쓰지 말어. 내가 알아서 잘 김장해다가 니네 먹을 거 갖다 줄 테니까. 원래는 틈만 나면 저를 부려먹으라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잘 하겠노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저도 그간 당해온 게 있으니 한동안은 그냥 두고 보는 중이죠. 제가 의심이 좀 드는 게 있어서 동서한테 찔러보고는 있는데 이것도 참 안 먹힙니다. 동서, 솔직히 말해봐. 나 몰래 시댁 식구들한테 무슨 말한 거 있지? 예를 들어 나한테 예의를 안 차리면 가만 안 두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 아니야? 맞지? 글쎄요. 아, 옛날에 형님이 저 괴롭혔던 애들한테 협박하셨던 것처럼요? 아, 동서. 왜 자꾸 옛날 얘기 꺼내려고 그래? 난 과거는 다 잊고 청순 가련한 애엄마로 산 지 오래된 사람이야. 그래도 형님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걸요? 하여간 은근히 눈구렁이처럼 답변을 쏙쏙 피해가는 동서입니다.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자기가 이날 이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집에 돈도 많은데 굳이 돈만 열심히 벌어가면서 살아온 건 다시 이렇게나마 저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말이죠. 도련님이 들으시면 저를 향한 질투심으로 졸도하실지도 모를 일이네요. 암튼 저는 동서 덕분에 팔자 폈어요.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중이랍니다.